최근 대한민국의 전차가 전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폴란드는 물론이고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K2 흑표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세계 최강이었던 러시아의 전차가 재임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러시아 전차의 뻥스펙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스펙상으로는 최강 전차인 T-14 아르마타 전차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한 데뷔전만 치른 후 T-90M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전차는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닌데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M1 전차는 현존 최고의 전차인 것은 맞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어 구식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태생적으로 개발된 지 오래되다 보니 전차의 확장성에 제약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로 미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투입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굳이 희생하면서까지 K2 흑표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냉혹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국제관계에서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상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가 한 전장에서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 러시아의 전차 대결과 대한민국의 능동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는 이미 T-14 아르마타라는 스펙상으로는 현존 최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칭 주장하고 있습니다. T-14는 기존 러시아군의 2A-46M 활강포에 비해 15에서 20%가량 화력이 강화되었으며 최대 750에서 780mm의 균질화 변강판 관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 방탄강에 더해 매우 두터운 추가 장갑을 자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장갑이 두꺼우면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T-14 아르마타는 이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T-14는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80km, 비포장도로에서는 시속 33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을 모두 뻥스펙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T-14의 능동방어 체계입니다. T-14는 포탑 내면에 러시아의 전투기 수-527을 위해 개발된 A사 레이더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도빔을 감지하는 레이저 경고 수신기와 대전차 미사일을 인식하기 위한 자외선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를 통해 제블린과 같은 타버텍 미사일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펙만 보면 지상 최강의 전차임에 이견이 없을 텐데요. 이런 최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각종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의 집중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T-14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러시아의 국영방위산업체 로스텍의 CEO는 T-14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서방 측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방산비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현재 제대로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기술 실증기나 다름없는 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 2020년까지 T-14 아르마타를 2,300대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문제로 목표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자국 매체에 따르면 2021년 12월이 돼서야 40대의 T-14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T-14 아르마타가 열병식용 프라모델이 아니냐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차로는 M1 에이브람스가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러시아의 T-14와 달리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된 미국 최강의 전차입니다. 비교적 최근 개량된
M1A2 SEP의 경우 50배율의 2세대 열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5에서 6km 바깥까지 고배율의 조준경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디지털 장비로 전차의 반동화기 정확성과 기능을 향상시켰는데요. 레이저 거리계를 통해 이동 중에 사격을 해도 정지한 상태에서 포격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더욱이 M1 전차의 화력 또한 막강한데요. M1 전차는 열아우라늄탄을 사용합니다. 열아우라늄탄은 핵발전 등 우라늄 농축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아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전차 포탄으로 낮보다 밀도가 높아 목표물에 맞으면 폭발하지 않아도 운동에너지로 적전차의 장갑을 뚫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습니다. 기존의 텅스텐 탄두는 타겟과 충돌하면 단열 압축에 의해 발생한 높은 열로 포탄 끝부분에 변형이 일어나 관통력이 줄어들게 되지만 M1은 모형 변형이 적은 열아우라늄탄을 사용해 높은 관통력을 유지한 것입니다. 한편 미군은 기존의 텅스텐 탄두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열아우라늄 탄두를 사용했지만 현존하는 텅스텐 날탄 중 이런 현상을 극복한 국가는 오로지 대한민국뿐입니다. 다시 에이브람스 전차로 돌아와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날카로운 창 못지않은 뛰어난 방패도 지니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장갑은 현대의 대전차화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강철 장갑과 세라믹 복합 장갑을 포함하고 있어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1 전차의 복합 장갑은 전차의 전통적인 강철 장갑보다 우수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전차 미사일이나 각종 포탄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M1 전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M1A1과 M1A2 버전에서는 첨단화된 복합 장갑이 도입되었고 특히 M1A2 SEP의 경우 우라늄을 포함한 첨단 소재를 사용한 장갑이 추가되어 방어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M1 전차의 복합 장갑에는 방사선 차폐 기능까지 있어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1500마력의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 엔진 크기가 작고 가벼워 소음이 적습니다. 전차는 공격받게 되면 연막탄을 터뜨린 후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중요한데 M1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데 6.2초밖에 안 걸려 신속한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놀라운 성능에 많은 사람들이 현존 최강의 전차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M1 전차가 같은 세대 전차 중 가장 커다란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뛰어난 네트워크와 장비입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FBX-B2라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무인 정찰기를 포함한 아군의 모든 정찰 수단에서 획득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상 아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 피하 식별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만한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M1 에이브람스의 뛰어난 성능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미국이 직접 운용했을 때 가능한 일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의 주요 부품을 제거한 뒤 우크라이나에 이전했습니다. 애초에 동성능의 전차라고 평가하기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M1 에이브람스는 부식화되어가는 전차의 과도기에 진입한 전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이 아니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방 원조 지원으로 곡사포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들의 부품 이동나자 우크라이나의 정비공들은 파괴된 무기에서 부품을 뜯어내 마개조를 실시하는 모습이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는 M1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 미국이 지원한 기갑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기갑 차량들의 유지보수 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영상이 공개되며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M1 전차를 인도하기 전 모든 혁신, 비밀 기술들을
제거했다며 에이브람스 전차는 대포 달린 빈 깡통일 뿐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K2 흑표야말로 M1 에이브람스 이상의 성능과 생산력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다양한 전장의 환경에 알맞게 운용성, 화력,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됐는데요. 특히 K2 흑표는 산악 지형이 대부분을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로서 대한민국의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다양한 험지 돌파를 감안해서 개발됐습니다. 라스푸티차와 포격으로 박살이 난 우크라이나 도로 환경에서 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나토 기동훈련 디펜스 24의 전차 기동훈련에서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로 참가했는데요. 미국의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등이 참가한 훈련에서 K2 흑표 전차만 진흙탕 언덕길 돌파에 성공해 험지 돌파 능력과 기동성이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습니다. K2 흑표는 1500마력급 12기통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덕분에 최고 속도에서 시속 70km에 달하는 높은 속도를 자랑하며 높은 출력 대비 연료 효율성을 보장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에는 적외선 영상 시스템과 열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복합형 안정화 장치,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사격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덕분에 빠른 속도로 전장을 이동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 조준해 사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지녀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두루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K2 흑표 전차의 세부 스펙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K2 흑표 전차의 단점을 하나 찾는다면 능동방어 시스템의 부재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방집속 파편탄두 설계 기술로 명명된 연구는 미사일, 로켓 또는 포발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파편을 타겟을 향해 방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초고속 초소형 위협체 무력화 기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운동에너지탄 및 대전차 무기 체계를 초근거리에서 무력화시키는 기반 기술입니다. 연구가 완료된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방어 성능은 극대화하고 주변 아군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한국형 아이언피스트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아이언피스트는 현존하는 능동방어 체계 중 가장 고성능으로 평가받는 체계로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날탄도 튕겨내거나 궤도를 변형시켜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419 다영역 연막탄보다 발전된 소재로 만들어진 연막탄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개발되는 연막탄을 통해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물론이고 밀리미터파 레이더까지 차단할 수 있어 주력 전차뿐 아니라 아군 부대와 각종 전투 장비도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 능동방어 체계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된 K2 흑표 개량형 모델이나 K1A3 전차 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러시아전에서는 전차가 각종 드론 무기와 대전차 무기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전차무용론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지금 전차 분야에서 독일과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 머물지 않고 더욱 승승장구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젠 철 좀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갈수록 철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진짜 철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포크레인 만들듯 강철판을 뚝딱 접어다 용접 몇 번 한다고 장갑차나 전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80년쯤 전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는 그저 두꺼운 강철로도 적의 포탄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재래식 화력의 정점에 도달한 현대전에서는 경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특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제작용 특수강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특히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 정말 바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스트라이커 장갑차만 90대, M1 에이브람스 31대, 쿠거 지뢰제거용 장갑차 37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지원된 상태이니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 밖에도 영국은 챌린저2 14대, 독일은 레오파르트2 18대와 마르더 IFV 4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의 군사물자 재고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만한 물량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 대만의 경우 차일피일 무기 인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졸지의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임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해 무기 재고를 지속해서 균형 있게 유지 중이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문외한이 보더라도 생산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미국 내 상당수의 전문가가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미군 보유량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로 빠지는 바람에 이 공백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장비인 하이마스는 미국 정부가 마음문 제공을 약속했으나 정작 현재 도착한 물량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에서 사용할 물량도 부족해서 남은 물량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마크 켄시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선임 고문이 미군의 무기 재고 중 일부는 전쟁 계획과 훈련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원조의 총액만 벌써 662억 달러, 하나 약 87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 65%에 달하는 56조 8천억 원이 군사장비 지원입니다.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막대한 물량이 불과 600일 만에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미국이라 휘청이는 데서 끝나는 거지 유럽은 이미 그러기 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유럽은 수년간 국방 분야 투자가 저조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시에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났다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유럽의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만 살펴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중무기 추가 제공도 선언했지만 정작 이라크 등 중동에도 이미 상당한 물량의 무기를 제공한 바가 있어 비축물자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되어가면서 유럽의 물자 부족 문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군사용 특수강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라다 보니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냉전 이후 지나친 군축으로 인해 군사용 특수강의 수요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했고 가격도 비싸며 심지어 규제도 많이 받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군사용 특수강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자동차용 철강을 생산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일대에는 군사용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게다가 서방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자체적인 철강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 행동이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특수강 가격은 최대 17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철강 분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팬데믹 당시 치솟았던 철강 가격은 사태가 진정된 현재도 이전에 비해 20에서 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지에 전 세계가 군사용 특수강 노다지를 찾기 위해 혈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대한민국의 군사용 특수강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급해지자 서구권 나라들이 눈독을 안 들이려야 안 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2021년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는 가히 세계 1위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는 대형 금속 재료의 나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기술인데요. 전차를 예로 들면 장갑용 방탄강은 우선 기동성을 갖춘 무기 체계의 탑재가 용이해야만 합니다. 이에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15년부터 발빠르게 이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고, 금속재에 미세 조직을 적용한 슈퍼베이네트강보다도 열 처리 시간을 무려 100분의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슈퍼베이네트강은 무기용 특수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 약 2.5기가 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1제곱미터 약 0.3평의 넓이에 주먹만한 사과 25억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은 피탄 실험 결과 슈퍼베이네트강보다 더 강한 인성과 경도, 강도를 갖췄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러니 미국이고 유럽이고 눈이 뒤집혀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사용 특수강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의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일소하고 심지어 수출 기반까지 마련한 셈인데요. 이에 더해 합금 설계 기술, 소재 공정 기술, 장갑 설계 기술을 비롯해 방탄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 평가 기술까지 향상되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13년 연속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포스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림이 슬슬 그려지실 겁니다. ADD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기술에 포스코의 생산력마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꿈에도 그리던 소부장 국산화에 이어 소부장 수출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요. 더불어 최근 ADD는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면 방어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구조를 적용한 피탄 실험에서 동일한 외부 충격에 기존 장갑 판재보다 우수한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보인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발의 탄환을 맞은 후에도 초고경도 방탄강 장갑이 깨지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의 방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성과는 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 성능에 대한 결과를 대한민국과 인도의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게 주요합니다. 명실공히 금속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장갑 기술력이 오래전부터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음에도 항상 이선 취급받았다는 걸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초고경도 방탄강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서구 열강에 중국산 특수강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졸지에 대한민국에 의해 원대한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심보를 부리는 건데요. 중국은 한술 더 떠 연일 자국의 15식 경전차가 우수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683식 복합장갑이 쓰였다는 사실 빼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문제는 96식 주력전차와 크기가 비슷하고 동일한 복합장갑을 채택했지만 무게는 무려 8톤이나 가볍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3세대 전차 가운데 방어 성능이 가장 뒤처지는 장갑재를 8톤이나 덜 장착했다면 방어력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러시아는 더 처참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스웨덴제 칼구스타프 84mm 무반동포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껏해야 RPG-7 수준
수준의 RHA 300mm급 관통력에 러시아의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박살이 난 셈인데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K1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들려온 복합장갑을 사용했지만 정작 미국 기술자들은 복합장갑 제조 방식을 철저히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경도 방탄강판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해가며 독자 기술을 확보해 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힘들게 배운 교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